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35회 시험에 생동차로 붙은 1년 3개월 공부하셨는데요. 생동차로 붙은 박지광 평가사님과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동차로 붙은 어떤 노하우, 생각들, 공부 방법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평가사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번 35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1년 3개월 공부해서 생동차로 합격하게 된 박지광이라고 합니다. 평가사님 점수는 몇 점 나왔어요? 2차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2차 실무는 58점, 이론이 50.5점, 법규가 60점 나왔습니다. 그럼 평균이 56점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56.16 정도? 네, 그 정도요. 그럼 이 정도면 등수 얼마나 돼요? 등수는 69등이었습니다. 생동차인데 69등이면은 대단합니다. 평가사님 시험 시작한 시기는 언제세요? 저는 23년 4월 15일 날 이제 실무 강의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1년 3개월 정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시작할 때 첫 마음가짐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제대로 알아보고 진입한 게 아니어가지고 뭐 학원에서 시키는 것만 하자, 그리고 뭐 2년 내지 3년 안에만 붙고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처음에 생동차를 생각하신 게 아니었어요? 네,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생동차에 도전해야 되겠다라고 느끼신 거예요? 제가 실무에는 어려움을 크게 겪진 않았는데 이제 이론 법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합격 수기들을 좀 찾아봤는데 1년 만에 붙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한 7월 초나 중순부터 한번 생동차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7월 정도까지 이론 법규는 안 돼 있었지만 네네네. 실무를 어느 정도 꽤 많이 해놨기 때문에 생동차로 작전을 바꿨다?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정도 기간이면 1차랑 이론 법규 그리고 남은 실무 부분 하는데 문제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2년을 바라봤다가 하면서 생동차로 줄인 케이스는 저는 사실 처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동차 분들에게 이제 가장 첫 질문, 베이스 있으셨습니까? 베이스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뭐라고 하실 수도 있어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학교 때 회계 과목을 좀 많이 수강하긴 했어요. 근데 같은 대학 나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학점이 2점대고 공부를 아예 안 해서 기초 강의부터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있다고 말씀하시면 있는 거고 저는 공부할 때 다 들었긴 했습니다. 베이스 없이. 제가 앞에서 질문을 미처 못 드렸는데 같은 대학 나오신 분이라면 알 거라 그랬는데 대학은 어디 나오셨죠? 제가 그 농협대학을 나왔는데 이제 농협대학에서 회계 과목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거의 다 학점 C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생동차가 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나요? 7월에요. 7월에 제가 실무에 어려움을 안 느끼고 있었고 이론 법규만 잡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무에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거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통 이제 감정평가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1차, 2차 뭐 통틀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과목이 이제 실무 과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되게 시중에 만연해 있던 그런 말들이나 뭐 강사님들의 겁에도 불구하고 공부해봤을 때 그냥 하면 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저는 느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까지 어느 정도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셨는지는 저희가 이제 뒤에 좀 더 구체적인 공부 방법 얘기할 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생동차를 준비하다 보면 주변에서 야, 이거 어려워, 2년에 붙어도 대단한 거야, 생동차 너 그거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아? 라는 얘기 참 많이 할 것 같은데 혹시 이때 흔들리지 않았나요? 저는 평소에는 흔들리진 않았는데 한번 이제 흔들렸던 게 1차를 병행하면서 스터디 성적이 잘 나오다가 이제 안 나오니까 나도 역시 안 되는 건가? 약간 이런 두려움이 생기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생동차임에도 불구하고 GS 스터디 점수가 잘 나오고 있었나 봐요? 네네. 1차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뭐 2년차 분들이랑 같이 경쟁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잘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럼 이론이랑 법규는 스터디 점수가 어떤 상태였나요?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제가 스터디에서 가지고 있던 약간 신념이 절대 보고 쓰지 않는다랑 뭐가 나오는지 알려주셔도 확인하고 공부해 가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론 법규가 공부 안 된 상태에서는 스터디 안 들어갔습니다. 제출도 안 하고? 네, 제출 안 하고. 그러면은 실무만 괜찮았던 건데 이론 법규는 거의 바닥인 건데도 생동차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 봐요?
아니 뭐 다들 들어보면 이런 복귀는 어떻게든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일단 해보자 였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왜 생동차에 붙었나? 첫 번째는 생동차를 하려면 아무래도 공부량을 많이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버릴 건 확실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걸 되게 잘했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실무 과목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이게 진짜 제일 주요했던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이건 첫 번째랑 되게 겹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론이 되게 범위가 무궁무진하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제가 아임평가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이론의 범위를 가져갔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동차임에도 올해 기준으로 법규가 그래도 점수가 잘 나온 편인데 암기에서 끝내지 않고 문제풀이까지 가져갔다. 이게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씩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버릴 건 버렸다. 네. 요거는 1차에서는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차 같은 경우도 버릴 건 버려야 되나요? 버려야 됩니다. 아니, 2차는 상대평가기 때문에 네.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남들이 하는 걸 다 하고 그것보다 더 어떻게든지 더 해야지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버릴 거 버려도 됩니까? 2차는 1차랑 약간 다른 의미로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시험 범위를 많이 버려버렸던 거고 2차는 이 답안 작성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그 퀄리티라든지 암기의 정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버렸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실무에서는 제가 합격 수기에도 써놨지만 뭐 100분에 100점을 풀 수 있는 스피드라든지 그 다음에 숫자의 정확성 거기다가 고득점을 하려면 서술이까지 필요한데 생동차를 할 때는 그 서술 정도는 포기해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스피드와 정확도만 중심으로 공부했다. 네. 그럼 궁금한데 하나 더 버리면 과락이죠. 그렇군요. 과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실무 점수 몇 점이셨죠? 58점인데 올해 기준으로 고득점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동차가 고득점까지 하면 안 되죠. 좀 심하죠? 네,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론은 버릴 게 뭐예요? 이론은 버린다기보다 애초에 안 건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총론 같은 경우도 기본서를 그냥 벗어나지 않고 강론도 실무 기준까지만 한다. 예를 들면 논문이라든지 뭐 이렇게 실무 기준 해설서를 외운다든지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그러니까 수험계에서 딱 정해진 그 정도 범위 이외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법규는 뭘 버렸나요? 법규는 알파적인 부분을 버렸어요. 근데 법규는 그 되게 제가 다양한 요소로 나눠서 공부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암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논리, 그다음에 포섭, 그다음에 알파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알파라는 건 안 써도 무방한 것, 쓰면 점수가 있는 것인데 그거까지는 생동차 할 때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버리는 전략을 했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요한 거에서 정확히 득점을 해서 네. 합격했다. 사실 버려서 점수가 낮았다라고 하기에는 한 69등 정도면은 오히려 버릴 거 버려도 점수는 충분히 나온다라고 그렇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버려도 가능하다. 네.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물어보면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 외 범위를 버렸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점수를 더 고득점을 받고 싶으면 넓히면 된다? 아니면은 사실 넓힌다고 한들 점수를 더 받는 고득점과는 무관한 것 같다. 고득점과는 무관하다. 이론 공부는 딱 그 정도까지 안에서 역대 시험에서 그 밖에 벗어나는 범위의 건 안 나온 것 같아요. 기출문제를 봐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규에서는 플러스 알파적인 이제 추가적인 서술을 버렸다. 오케이, 이건 알겠고. 그리고 아까 사전 인터뷰 때 암기의 정확도도 버렸다고 살짝 얘기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통상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암기라고 하면은 A를 외우면 A로 써야 된다. B를 외우면 B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학설, 판례, 뭐 검토까지 그대로 외우셔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정확히 다 외우셔서 쓰면은 분명히 저보다 고득점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학설이라면 어떤 학설인지 견해 정도만, 판례라면 그 판례가 무엇을 근거로 그런 견해를 택했는지, 검토라면 나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검토하는지, 그다음에 포섭 같은 경우도 오히려 그 포섭을 길게 한다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번 시험에서 판례를 2줄 이상 안 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점이 나왔다는 거는 논점만 맞춰도 암기 퀄리티는 떨어져도 무방하다라고 증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번 시험에서 판례를 2줄 이상 안 썼다는 거 네.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서 막 구체적인 판례가 뭐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번에 1번에 뭐 환매권의 선결 문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생각나는 판례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사업 시행자 지정이 무효이거나 뭐 사업 인정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효력이 없어가지고 환매권 행사가 불가하다라는 판례가 있으면 사실상 판례는 더 길거든요. 5줄, 6줄 되고 근거를 슈슈슈슈슈 써놨어요. 근데 어쨌든 그 판례에서 중요한 건 예로 든 게 사업 시행자 지정이 무효였고 사업 인정 자체가 무효면 소유권이 안 넘어가서 환매권은 불가하다. 요것만 팩트거든요. 그럼 요것만 적시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판례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판례를 쓸 때는 그 판례의 내용을 그대로 외우셔서 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면은 생도차가 힘들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외워서 그대로 쓸 시간에 2줄 쓰고 내 근거가 뭔지 그 다음에 포섭을 하고 검토가 진짜 중요하고 그 다음 사안의 해결, 사안의 경우가 훨씬 더 점수가 높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네. 법규 시간에 네. 좀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째 이유에 대한 건데요. 실무를 일찍 잡았다라고 했어요. 네. 일찍 잡는 거의 기준이 뭡니까? 일찍 실무를 잡는다는 거는 제 기준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4월에 시작하신 분들이 이제 12월까지 되게 물건별이라든지 보상, 정비사업 같은 지역적인 부분을 좀 빼고 일반적인 문제를 100점을 던져줬을 때 100분에 풀 수 있다는 실력과 자신감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월까지라고 하면은 좀 너무 긴 것 같아서 네. 조금만 더 쪼개서 기준을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4월부터 7월까지는 되게 이제 무식하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문제집을 실무 500점씩 되게 풀었던 시기인데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잘은 모르더라도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는 이제 풀리기 시작하고 정답은 아니더라도 답안지에 손을 댈 수 있게 되는 정도까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웬만한 문제들 네. 내가 뭐 우당탕탕 일지라도 풀 수는 있다. 네, 뭐 답안지가 이쁘고 정답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나 이제 실무 답지를 쓸 수 있다. 그게 이제 7월까지 네. 매일 500점 정도 풀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느 학원이든 7월 정도가 되면은 기본 강의나 문제풀이를 한 시즌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강의를 듣고 나서 되게 무식하게 풀었던 그 문제를 다시 풀게 되면은 되게 새롭게 느껴져요.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그 다음 내가 여기서 캐치했어야 되는 논점이 뭔지,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알고리즘을 찾는 거죠. 실무 같은 경우는 진짜 알고리즘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찾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시기가 7월부터 한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도 기본적인 문제집을 동일한 문제집을 네, 계속 네. 반복해서 풀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9월까지도 문제량 위주로 네. 공부를 많이 했다. 양은 조금 줄였어요. 이론 법규를 시작하면서. 이게 아.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300점 정도로 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녁 시간은 이론이랑 법규를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500점, 300점 가능하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이론 법규를 사실 완전 손을 놓으셨기 네,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까지 이렇게 양으로 네. 하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까지는 좀 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2월까지는 40점짜리 문제를 35분에 풀 수 있도록 해보는 것. 그다음에 그 이상이 되려면 뒤에 문제를 보지 않고 대물음과 소물음만 보고도 뒤에 무슨 목차가 나와야 되는지 예상이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3방식, 뭐 비가치 추계, 물건별, 목적별, 보상 이렇게 5파트로 나눠서 목차를 암기했고 그렇게 소물음이 주어졌을 때 딱 보고 이거는 어느 파트다. 그 다음에 이 파트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겠다. 그리고 이 소물음에서는 이런 목차가 나오겠다. 이거를 답지는 안 쓰고 약간 눈으로 풀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우리 12월까지 웬만한 문제는 내가 다 네. 시간 내에 풀 수 있었다. 네네. 요 기준으로 실무가 일찍 잡혔던 게 생동 차는데 엄청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공부한 게 왜 생동차로 합격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됐나요? 이제 생동차를 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해보면은 8과목을 1년에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실무라는 과목이 불안정하게 잡혀있다 보면은 이론을 할 때도 법규를 할 때도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할 시기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차를 할 때도 실무의 비중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차 공부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실무를 잡았다는 건 다른 과목을 당당하게 건들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한데 시리버블 비슷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네. 일단 실무만 해놓고 네. 그다음에 이론 복귀를 뒤늦게 시작했는데 세 과목을 동시에 하는 선택은 왜 안 했어요? 제가 원래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 세 과목을 공부해야 되면 한 과목씩 완벽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실무부터 빡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저는 반면에 이렇게 해서 실무를 잘했는데 이론까지는 그럭저럭 하고 복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더 해서 오히려 저는 한 과목씩 한 거를 조금 후회하는데 평가사님은 세 과목 다 훌륭하게 경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론의 범위를 안 늘렸다라고 하셨는데 왜 범위를 그렇게만 잡았는지 왜 어떻게 그렇게 잡게 되셨나요? 이론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도대체 이 과목이 어떤 건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강사님들 강의는 거의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랜디 김하인 평가사님 강의를 풀커리로 따라가게 됐고, 이제 김하인 평가사님이 추구하는 이 수험 전략은 총론은 기본서 회독으로 가능하다, 강론은 실무 기준만 암기하면 된다. 그리고 그 와중에 두 문자를 따서 목차를 외우면 쉽다. 요 세 가지를 좀 저한테 비전으로 좀 비전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방향성. 공부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방향성이 이론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던 저한테는 잘 맞았고, 그렇게 쭉쭉 따라가다 보니까 이론은 정말 어떤 문제가 와도 정답은 아니지만 오답은 아니게 풀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요게 고득점은 안 나오지만 가장 단기간에 네. 남들만큼 적당히 쓰는 걸로는 최단기간인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이론에서도 암기를 별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암기를 최소화했다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보통 이제 이론을 공부하시는 거 보면은 시중에 강사님들 좋은 서브도 많고, 그다음에 합격자분들 서브도 진짜 좋은 게 많은데, 서브로 공부하다 보면은 줄글이 아니라 되게 단어로 이렇게 정리가 해져 있기 때문에 서브로 공부를 하게 되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회독식 공부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김하인 평가사님이 추구하는 총론 파트에 대한 공부는 기본서에 있는 목차를 다 두 문자로 따서 암기를 하고, 암기가 완료된 다음에 기본서를 읽다 보면 암기 과정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글이 써진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한번 이제 경험해보고 나면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암기가 필요 없구나.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건 이론 표현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네 번째는 법규가 네. 이제 암기가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떤 포인트에서 이게 또 이 생동차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했나요? 이제 생동차를 하면 사실 이론도 깊게 공부할 수가 없어요. 되게 얕은 지식으로 얕게 합격하는 거고, 실무도 고득점은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나마 생동차생이 고득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과목이 유일하게 법규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러려면 암기에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기 다음에 문제풀이, 그러니까 즉 좀 논리적인 답안 작성하는 것까지 연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저는 그걸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도 생동차 치고는 법규가 잘 나오지 않았나.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데 사실 누가 몰라요. 아니 암기가 오래 걸리니까 암기하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암기는 시중에 모든 강사님 서브가 좋은데, 암평가사님 서브가 되게 외우기 편하게 돼 있고,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면 또 70-80%는 자연스럽게 암기가 또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암기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얕은 암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는데 똑같이 쓰진 않는 암기. 그래서 저는 암기를 딱 한 번만 하고 무한 회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2번, 3번 암기하진 않았어요. 한 번을 제대로 암기한 다음에 읽다 보면 잔상이 남고, 그 잔상이 얕은 암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암기 빨리 끝내고 네. 더 중요한 네, 그렇죠. 완벽하게 외워서 똑같이 쓸 바에는 적당히 외운 다음에 문제풀이도 좀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법규를 이제 생동차로 붙게 된 이유는 암기를 적당히 빨리 끝냈고 네.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많이 했다? 네. 그러면 아니 법규 문제풀이는 그냥 논점 찾아서 서브 복붙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문제풀이 연습할 게 뭐 있어요? 그게 이제 스터디를 하시다 보면 200명, 뭐 큰 학원은 1000명 뭐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내시잖아요.
대부분의 답안지를 조금 몰래 보면 정말 서브랑 똑같이 써놓은 답지가 대부분이지 논리를 갖추지 못한 답지, 포섭을 제대로 하지 못한 답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면 무조건 5점에서 10점은 더 고득점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제이평가사님 과외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제2평가사님 과외가 뭘 가르쳐줘요? 답지를 논리적으로 쓰는 법이죠. 그러니까 뭐 성결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성결 문제만 쓰는 게 아니고 성결 문제를 쓰기 이전에 이거와 관련돼 있는 법적 검토 이런 거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의 뭐 법적 성질이라든지 수용 재결의 법적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지만 더 많이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알려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논리적인 답안을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서브를 복붙해놓고 포섭만 하는 답지가 아니라 이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논점은 이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D가 됩니다. 라는 답지를 만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과외를 받기 전에는 이런 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D입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 앞에 A, B, C를 써주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는데 시간을 또 많이 썼고, 네네. 그래서 그게 공부 시간이 부족했지만 좋은 점수를 받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 엄청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동차로 합격하게 된 이제 핵심 포인트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볼까요? 이게 뭐 공부 계획만 효율적으로 세웠다고 붙을 수 있는 건 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뭐 약간 추상적으로는 저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주변에 없었다? 그리고 약간 구체적으로는 2차만 가져갈 때는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공부했던 것 같고.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게 순 공부 시간으로 아니면 독서실 가 있는 시간? 그쵸. 그냥 제가 집을 떠나서 집에 들어가기까지가 한 15시간 정도 있었으니 집중 못하는 시간 빼고 강의 듣는 시간까지는 포함해서 12~13시간 정도 말씀드린 거고. 순으로? 네, 그렇죠. 다른 짓은 잘 안 했으니까. 그러면 독서실에 가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은 어떻게 됐어요? 8시 반 전까지 독서실에 갔고 무조건 12시는 넘어서 집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 게 없어도 약간 12시는 넘어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었어요. 매일? 매일. 네. 이해했으면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2차만 할 때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1차를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12시에 이제 학원 독서실이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를 따로 결제해서 1시 반까지 좀 더 하는 방향으로. 그때는 14~5시간씩은 했던 것 같습니다. 순 공부 시간으로? 그렇죠. 강의 듣는 거에 다 포함해서 그냥 공부 시간으로 엉덩이를 대고 있는 시간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체력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체력은 좋으신 편이세요? 아니요. 완전 체력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막 14~5시간씩 순으로 하면서 버틸 수 있었나요? 저는 이제 외동이거든요. 엄마 아빠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깟 공부가 힘들어? 지광아 힘들어? 너희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농사 짓는데 얼마나 더 힘들겠니? 생각 한번 하면 바짝 정신 들어가지고 바로 다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에는 그래도 좀 쉬셨나요? 토요일은 스터디를 하고도 12시까지 무조건 채우고 갔고요. 일요일은 처음에는 일요일도 일찍 나가다가 이래선 진짜 체력이 안 되겠다 싶어서 12시까지 늦잠 자고 점심 먹고 이제 독서실 가는 방향으로 공부했습니다. 일요일만. 이 정도는 했더니 이제 공부 방향도 효율적으로 잡고 이 정도 열심히 하니까 생동차지만 그래도 비교적 높은 점수로 붙었다. 불안한 점수는 아니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생동차 얘기 나눠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1차와 2차 공부 비중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